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 기출문제집 교재 371페이지의 10번 문제입니다.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는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후 일주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하는데 재개 신고도 미리 신고입니다. 그래서 틀린 답항이고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1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1월이 아니라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미리 신고 대상이죠.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을 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을 초과할 수 없다가 아니라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옳은 답항이 되는 거죠. 지금처럼 봐봐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그 문장 전체를 또박또박 읽어가면서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장이 익숙해지고 또 나왔던 지문을 다시 반복 읽음으로써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암기가 되도록 해야 되지 의도적으로 암기를 하려고 노력하시면 힘듭니다. 그리고 이 3번 문장에서도 대통령령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우리가 자꾸 읽어줌으로써 그 6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도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대통령령에 나온다 하는 걸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6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도 있는 부득이한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시험 지문에 만약에 나왔다 했을 때 그게 대통령령인지 국토교통부령인지 우리가 그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해야 되지 의도적으로 익힐 수는 전혀 없습니다. 4번 지문은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는데 우리 이중 소속은 절대적으로 금지입니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휴업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업무 정지 처분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이중 소속은 안 됩니다. 5번에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의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사유로 업무 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 등을 고려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는 그래서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5번이 답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갑자기 폐업에 관한 문제를 구성하면서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지문을 등장시킨 것은 우리가 이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미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를 한 다음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다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때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폐업 신고와 관련된 문장에 대해서 등장을 시켰는데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나 이 5번은 우리가 저 뒤에 41조에 가면은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어떤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라는 걸 두고 있죠.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걸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물론 뒤에 가면 기출문제풀이 때 다시 하겠지만은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학습한 바가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 시점에서 폐업 신고를 하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등록을 하게 되면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라 그렇게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40조 1항에서는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는 폐업 신고 전의 개업 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위를 승계하느냐 하면 폐업 신고 전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영업하다가 등록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을 저질렀다. 아니면은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을 저질렀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강의할 때 들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위반한 건 사실이지만은 근데 폐업 신고를 했다가 다시 등록해서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로 영업하다가 과거의 폐업 신고 사실이 드러났다라는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가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럼 지위가 승계되기 때문에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폐업 신고 전에 이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가 업무 정지 처분 사유였다면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업무 정지 처분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폐업 신고 전에 이런 위반 행위를 사유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처분을 행할 수 있는데 행하고자 할 때는 이 폐업 사유와 폐업 기간을 고려해서 행하라라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폐업 사유와 폐업 기간을 고려했을 때 그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굳이 행정처분을 행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허용하는 그런 규정이라 보겠습니다. 그 다음 11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된 사무소의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는 경우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했는데
기출문제 앞부분에서 풀면서 세 가지 사유를 제시했죠. 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 그리고 폐업 사실을 신고한 경우, 그리고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답은 뭐 기업, D껏, 리얼 이렇게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신고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가 휴업 기간이 끝나면 다시 업무를 재개해야 되겠죠. 간판을 철거해야 될 사유로 상식적으로도 볼 수가 없습니다. 12번에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이 중개계약 제도가 이해를 좀 요하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개계약의 개념에 대한 인식부터 정확하게 해두고 구체적인 법 규정들을 점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학습 포인트인데, 이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의 당사자가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죠. 개업공인중개사. 그래서 이 두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이루어진 것이 중개계약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 두 당사자가 어떤 의사표시의 합치가 이루어졌느냐 하면 중개의뢰에 관한 의사표시가 있었다라는 거죠. 중개행위를 해달라라고 의뢰를 한 거죠. 그러면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알았다, 중개행위를 해드리겠다라고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사표시의 합치도 있었죠. 이 두 사람 사이에. 중개보수 직업에 관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의사표시의 합의에는 조건이 붙은 거죠. 정지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정지 조건의 내용은 중개가 완성이 되면 보수를 지급하겠다라는 거죠. 이 중개 완성이라는 것은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이 소리입니다.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중개가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정지조건을 붙여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중개계약은 정지조건부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개계약이라 하면 여기서 나타난 의사표시의 내용을 가지고 문장을 구성하면 개념이 됩니다.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고 중개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중개 완성의 대가로 의뢰인으로부터 중개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계약. 이게 바로 중개계약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중개계약의 법적 성격은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 의뢰한 중개는 상사중개를 의뢰한 것이 아니라 민사중개를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죠. 민사중개면 그 민사중개계약의 성격을 지니게 되고, 또 낙성분류식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고 유상계약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쌍무계약이냐 편무계약이냐의 문제는 우리 서울고법의 판례를 보면은 좀 특수한 쌍무계약이다라는 거죠. 편무계약에 가까운 특수한 쌍무계약. 왜 특수하냐? 정지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특수한 쌍무계약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중개계약은 정지조건부 쌍무계약의 성격을 지니는 계약이다. 그렇게 성격이 규명되고, 근데 이 중개계약은 민법에 안 나오죠. 그래서 유명계약이 아니라 무명계약이 됩니다. 무명계약이고 비전형계약이죠. 그런데 우리 도급계약이나 고용계약이나 위임계약이나 현상광고계약의 성질도 일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혼성계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중개계약은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위임계약과 유사한 계약이 중개계약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수임인처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서 중개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는 거죠. 이런 중개계약 제도에 관해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권한의 독점성을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독점 중개계약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에 관한 규정을 각각 22조와 23조에서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 법령의 내용을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죠.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중개의뢰인이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라면은 거래정보망과 일간신문에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정보 공개를 해야 되겠지만 비공개 요청이 있게 되면 정보 공개를 하지 말아야 될 의무도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의뢰인의 요청, 비공개 요청이 없어서 공개할 경우에는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공개를 하되 다만 권리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아니 되도록 제한을 하고 있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답항이 되겠습니다. 3번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 당사자는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죠.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3월로 하도록 우리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도 명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4번에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 예정 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2조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실에서 관행화된 일반 중개계약의 문제점인 구두중개계약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반 중개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라는 서면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요청을 받아들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거래 예정 가격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기재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죠. 그래서 이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시 포함시켜야 될 기재사항으로서는 우리 법에 보면은 중개대상물의 위치와 규모, 그리고 거래 예정 가격, 그리고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 보수, 그리고 기타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할 사항을 포함시켜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래 예정 가격이라는 것은 중개계약 체결 단계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희망 가격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되도록 그렇게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중개계약서의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13번에 전속중개기간을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사항을 문서로서 통지해야 될 의무를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업무 처리사항 통지 의무는 법령상으로는 규정이 안 돼 있고 서식에 시행규칙에 나오는 전속중개계약 서식상 명시된 의무지만은 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제재 규정을 또 두고 있지도 않아요. 따라서 해석상으로는 39조 1항 14호 즉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업무 정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2번에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당사자 간에 따른 약정이 없는 한 3월로 하는 거죠.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이고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라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에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점도 아울러 알아두시고 5번에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문구도 전속중개계약 서식에 보면은 약관의 내용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대 해석을 하면 전속중개계약서에 이미 정해져 있는 사항은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해서 정할 수 없다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에 전속중개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체결된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되고 2번 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이 경우는 우리 전속중개계약의 경우는 위반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소요된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데 그 소요된 비용의 지불 범위가 그가 지불해야 될 중개 보수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50%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했기 때문에 국어 의미상 틀린 답항이 되겠죠. 3번에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3월 이상으로 약정해도 됩니다. 약정을 하지 않으면 3월이 되는 것이지. 4번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일주일의 2회가 아니라 2주일의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사항을 구두로가 아니라 문서로 통지해야 될 의무가 있고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일간신문에 공개한 때는 지체 없이 중개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서 통지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도 주의를 좀 해야 될 것이 정보 공개 의무가 있죠. 그래서 정보를 공개했으면 이러이러한 정보를 공개했다라는 사실을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다시 문서의 형식으로 통지해야 될 의무도 있다라는 점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15번에 전속중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에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 이게 바로 전속중개계약이죠.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독점중개계약과는 구별이 안 됩니다. 그 개념적으로는 독점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이 구별하기 어렵고 결국 효력면에서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만큼은 전속중개계약의 경우는 전속중개계약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고 소요된 비용만 지불한다 그랬죠. 그러나 독점중개계약의 경우라면 이 경우도 독점중개계약 위반 사례로서 위약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속보다는 독점중개계약이 중개보수의 보장이 더욱더 강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니은 당사자 간의 기간의
증이 없으면 유효기간은 3월이 되는 거죠. 디귿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서 통지해야 되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 지불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 위약금의 범위는 그가 지불해야 될, 의뢰인이 지불해야 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이 위약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모 박스 안에 니언, 티건, 리얼의 이 문장들은 다 전속중개계약서라는 법정 서식에 약관의 내용으로 다 기재가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과 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에 기재된 내용까지도 꼼꼼히 점검을 해두시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 기억이 옳은 것이고 그 다음에 디귿 그리고 리얼에서 답이 4번이 되겠네요. 그럼 16번에 중개계약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했는데 과거의 출제 유형을 본따가서 내용만 주제를 달리한 거죠. 기억에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한 표준서식의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해놨는데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에 관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X. 그래서 답은 1번, 2번, 3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니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이 되는 거죠. O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 아니면 3번이 되네요. 디귿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에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된 서식을 정하고 있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그 뒷부분이 틀린 답방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법정 서식을 정하고 있긴 하지만 그 성격이 의무 사용 서식이 아니라 권장 서식에 불과합니다. 2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유효기한은 3월이고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 15서식이죠.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사용의무 위반으로서 업무 정지 사유지 등록 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4번의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는 15서식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의뢰인이 협조해야 한다라는 점을 약관의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협조 의무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으로서도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할 때 협조를 해야 되죠. 5번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유효죠. 스스로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다만 전속중개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소요된 비용을 지불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이 옳은 답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할 사항 7가지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5번에 보면 소유권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권리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다만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단서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그래서 밑에 해설을 통해서 우리가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에 정보 공개할 사항 7가지를 꼭 점검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문제도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을 정상적으로 공부한 수험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7가지를 기억을 해서 답을 찾는데 별 어려움은 없겠지만은 엄격히 따지면은 중개대상물의 종류를 문제에서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중개대상물의 종류가 토지일 수도 있고 건축물일 수도 있고 임목일 수도 있고 재단일 수도 있는데 그 임목일 경우에 또 재단일 경우에 지형 등 입지 조건 이런 것이 또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성 이런 것이
정보 공개할 사항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확인 설명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걸 묻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정보 공개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도 중개대상물의 종류가 문제에서 전제가 돼야만이 하자 없는 문제라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기출문제를 보면은 전혀 중개대상물의 종류를 전제로 놓지 않고 그냥 단순히 정보 공개할 사항 7가지 암기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단순히 테스트하는 이런 형식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동안의 기출문제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전속중개계약 체결시 정보 공개할 사항 7가지 확인 설명할 사항 주로 9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379페이지에 19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풀어야 되겠죠. 이런 문제도 보면은 물음표 옆에 괄호를 해가지고 조건을 제시해 줬죠. 만약에 이 조건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문제 출제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공개를 요청해버리면 공개서는 안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개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골라라 하는 건 출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 신청이 들어올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괄호를 써주는 겁니다. 기억의 벽면 및 도배 상태, 니은의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성명 등 인적에 관한 정보, 인적 사항은 공개하면 안 되죠.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성, 오수, 배수,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의 상태. 그래서 니은을 제외한 것이 나머지 3가지는 다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에 정보 공개할 사항입니다. 마찬가지 이 문제도 조금 전에 18번 문제에서 제시했다시피 중개대상물이 만약에 토지일 경우를 전제로 놓고 보면은 아무리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아서 정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중개대상물이 토지인데 뭔 벽면 및 도배 상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게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18번에서 지적했다시피 중개대상물의 종류를 문제에서 조건으로 제시를 해줘야만이 전혀 하자 없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습니다. 이 거래정보망 하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에 전속중개계약과의 관련성을 바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면 7일 내에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 거래정보망은 전속중개계약과의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제도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1번에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는데 원본이 아니라 뭐 4번이죠. 4번. 그 다음에 2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30일 이내입니다. 3번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정보망에 임대 중인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임차인의 성명을 공개하는데 뭐 임차인의 성명이든 매수인의 성명이든 권리자의 성명,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하여 거래정보망 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정 취소 사유입니다. 근데 이 사유로 지정을 취소할 때는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지정 취소할 수 있죠. 그 원칙적으로 우리가 취소 처분을 행할 때는 청문 대상이지만은 이 취소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굳이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O네요. 거치지 않고 지정 취소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5번에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직접 조사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도 거래정보망에 공개할 수 있다는데 틀린 답방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24조 4항에 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한해서만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원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 규정을 두고 있죠. 자, 그래서 밑에 해설에 상당히 상세한 내용들을 쭉 수록했는데 이 해설을 통해서 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시면 바람직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출문제집과 다음에 발간되는 예상문제집을 편집하면서 가급적 저는 개인적으로 해설을 많이 풍부하게 했답니다. 해설을. 대부분의 출판사 교재들이 보면 해설이 아주 생략이 많이 돼 있고 간략하게 수록이 되어 있는데
학습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그와 관련된 우리 주변 이야기들을 다 해설을 통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 문제집풀이만을 통해서도 우리가 학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저는 가급적 해설을 풍부하게 달고자 노력을 했으니까 해설 부분을 많이 활용하시면 바람직하겠습니다. 21번 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는데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죠. 옵니다. 이 할 수 있다라는 단어에는 중요한 의미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지정 안 받고도 거래정보망 사업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이 거래정보망이라는 건 지정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망이 있고 지정받지 않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지정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망을 공인거래정보망이라 하고 지정받지 않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망을 사설거래정보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할 수 있다는 단어의 의미가 그래서 지정 받은 사업자, 지정 안 받은 사업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 공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래정보망이라는 것은 사설거래정보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정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소위 공인거래정보망에 공개를 해야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고 더 나아가서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지역에 제한을 받는데 업무지역의 확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래정보망도 바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공인거래정보망을 이용할 때 업무지역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번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의뢰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가 부동산 거래정보망이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거래정보망은 수요정보와 공급정보가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전정보, 취득정보. 그래서 부동산 시장 기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공급받기도 하고 그리고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합리적인 가격 조정도 도매낼 수 있는 것이 거래정보망이고 이 거래정보망을 통해서 서로 또 공동중개의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공동중개의 중요한 수단적 기능도 있다. 그리고 공동중개를 통해서 개업공인중개사끼리의 조직화 기능, 즉 공동체 형성 기능도 도매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거래정보망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3번에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 가입이용 약관에 성격을 띠는 운영규정을 정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되죠. 그 지정권자가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4번에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5탄이에요. 날부터 1년 이내에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은 경우는 지정 취소 사유입니다. 그래서 지정 취소는 또 재량 처분의 성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가 맞다는 점도 주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5번에 거래정보망의 중개성물에 관한 거래의 중요한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공개하게 되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아니고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업무 정지 사유. 그리고 이 정보망에 거짓으로 공개를 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는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든 즉 중개계약의 유형에 관계없이 거래정보망을 가입, 이용하는 개업공인중개사라면 누구나가 다 준수해야 될 의무사항이다라는 점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 기출문제풀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